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약 2시간 동안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해상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연평도에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우리 군도 대응 성격의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한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국민이 원한다면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주일 전 고향에 있는 한 카페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된 데 이어 오늘 양주의 카페에서 60대 여성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문 감식 결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확인돼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월 31일 핵무력까지 동원해 남한 영토를 점령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지 닷새 만에 북한이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에 20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습니다. 포를 발사한 곳은 북측 수역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통해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완충 수역으로 설정한 구역이었던 만큼 9.19 합의의 완전한 파기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의 2배로 맞대응을 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이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해 당분간 한반도엔 긴장감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세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서북도서 지역에 해안포 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의 전방 지역에서 해안포 2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사격포가 떨어진 곳은 서해 해상 완충구역 일대인데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해상 완충구역은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으로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 설정했습니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 훈련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입니다. 위협의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북한은 이런 재래 형태의 도발을 다양한 차원에서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연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력 충돌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한 뒤 일주일도 안 돼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쟁에 임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이 대남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실제 행동에 나서면서 당분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즉강 끝.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한다는 대응 원칙에 맞춰 우리 군은 대응했습니다. 북한이 해안포 등으로 200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하자 2배가 넘는 400여 발을 발사했거든요. 우리 군이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이후 서북도서에서 이렇게 대응 사격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K9 자주포에서 굉음과 함께 포탄이 연이어 발사됩니다. 해안 쪽을 향한 전차포에서도 굉음이 일며 포탄 수발이 발사됩니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맞서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쏜 포탄의 2배 정도인 400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위기 고조의 상황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18년 맺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 등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합의 체결 이후 북한의 해상 완충구역 내 도발은 오늘까지 모두 16차례 있었지만 서북도서에 배치된 우리 해병부대가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측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항을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남측의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대응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군의 동향을 지속 추적 감시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응징할 수 있는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로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에는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연평도로 들어가는 여객선은 오후 내내 운항이 전면 통제된 상태인데요. 인천안 연안 여객터미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현주 기자, 연평도를 오고 가는 모든 뱃길이 다 끊겼다고요? 네, 연평도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이곳은 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북한 포격 도발 소식을 두고 여객터미널 직원들은 새해 초라서 예상조차 못했다며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인천항 여객터미널은 배로 연평도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후 12시 50분쯤부터 연평도로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후 1시 출항 예정이던 여객선은 항구에 정박해 있고요. 오전에 출항했던 화물선은 연평도에 들어가지 못한 채 현재 해상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연평도로 들어가려던 저희 취재진 역시 뱃길에 막혀 현재는 이곳 인천항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 새벽쯤 운항을 재개할지 결정할 방침인데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뱃길이 막혀서 연평도가 고립된 모양새가 됐는데 그럼 주민들의 불안도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포격 직후 연평도뿐만 아니라 백령도 등 서해 5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재난 안전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연평도 주민 등 모두 800여 명이 대피소로 대피해 긴급 이동했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온 주민들이 그냥 불안에 떨었죠. 기중품 같은 거 가방에 챙겨서 대피소에 들어가고 엄청 불안했어요. 이후 우리 군이 대응 성격의 해상 사격을 진행했고 오후 3시 46분쯤 인천시 옹진군은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도의 주민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에 떨던 주민들 역시 이후에는 안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연평도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안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MBN 뉴스 현주입니다. 북한의 포사격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주민들에게 내려졌던 대피령은 오후가 돼서야 해제됐습니다. 북한과 가까이 있어 포성에 익숙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스피커에서 나오는 외친 소리를 들으며 대피소로 뛰어갈 땐 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합니다. 연평도 주민 최옥선 씨 연결해서 당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많이 놀라셨죠? 현재 주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보세요? 네네. 네. 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 분위기는 어떠나요? 지금은 이제 다들 회사에서 이제 집으로 가서. 네. 주민들 있죠. 조용히 이제 TV 보고, 뉴스 보고 있죠. 북한이 도발했을 때, 그때가 정확히 몇 시였었습니까? 그때 뭘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냥 저기 방송들 듣고요. 네. 안내 방송 듣고 다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둘러보면서 대피소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었죠. 대피소는 어떻게 댁에서 가까웠습니까? 예, 거의 다 5분, 10분 거리예요. 그럼 마을 중간쯤 위치해 있나요? 예, 군데군데 있어요. 리마다. 몇 군데가. 한 5개가 있어요. 네, 연평도에서는 하긴 대피소 위치 모르면 간첩이겠습니다. 군 해산 명령이 있기 전까지 대피소에 머무르셨잖아요.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네, 별로 불편한 건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거나 이런 거는 괜찮았어요? 예. 거기도 화장실 시설 같은 거는 다 잘 돼 있어요. 우리 군이 오후 3시쯤 대응 사격을 했을 땐 그 당시에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대피소 안에 있었는데 대피소 안에서는 여기가 지하라서 소리가 처음에 들리는 것 같았는데 많이 들리지는 않았어요. 바깥에서는 많이 들렸다 하더라고요. 우리 군이 강력한 대응 방침을 갖고 맞대응을 했습니다. 혹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맞대응에 대해서 좀 더 두려워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혹시 북한이 좀 더 다른 센 반응을 보일까 봐. 네,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았죠. 나는 그냥 그 소리 들었을 때 그냥 깔고 담요 들고 가셨는데 같이 나오신 분들은 여기 가방들 간단한 가방 메고 온 사람들도 있고 네. 그냥 가슴 때문에 죽을 줄 알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잊을만 해서 다시 이런 사격이 있으니까 매우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주민들 중에는 혹시 이럴 때 대비해서 미리 짐을 싸놓던가 어디 갈 데를 대비해놨던가 그런 분들도 계십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간단한 저 가방 같은 거 네. 들고 나왔죠 다. 그리고 뭐 이제 전에도 해봤으니까 그냥 먹을 거라도 챙겨가지고 와서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14년 전에는 실제로 포탄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때도 네네. 연평도에 계셨죠? 예, 있었어요. 예,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오늘과는 어떻게 뭐가 달랐습니까? 예, 오늘은 그때는 금방 실제 상황이었고 오늘은 미리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서 또 그래도 불안하니까 다들 이제 같이들 갔어요. 예. 불안하긴 하죠. 여기 사람들은 네. 항상 이제 불안을 안고 있으니까요. 네. 아이고,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집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예, 몸조심 잘하시고요. 네. 예, 감사했습니다. 한편 신원식 국방장관은 직접 훈련을 점검하며 북한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초토화하겠다는 응징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이 400발 넘는 대응 사격을 할 때 북한군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번엔 국방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재묵 기자, 현재 국방부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북한군의 사격 훈련 소식이 전해진 건 오늘 오후 1시 30분쯤입니다. 이 국방부는 즉각 이 북한의 사격이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면서 이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이 대응 사격을 예고한 바 있었는데요. 실제 우리 군은 오후 3시부터 이 서북도서 일대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해상 사격 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이 해상 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이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신 장관은 합참 전투 통제실에서 우리 군의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신 장관은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 태세를 갖춰 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1월 8일이 김정은의 40살 생일이기 때문에 이때에 맞춰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연초부터 또다시 시작된 북한의 도발 행보, 그 의미를 짚어보고 또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 기자, 북한의 이번 도발이 사실상 예고된 거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오는 4월엔 우리나라 총선, 그리고 11월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올해가 되자마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정확히 적중한 건데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올해 초에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는 첩보도 있었고 네. 국정원이 이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이렇게 도발하는 거 북한의 사실 패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네네. 보실까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대남 전술무기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연쇄 발사했고요. 네. 지난 2016년엔 20대 총선을 앞두곤 핵실험과 무인기 침범, 대포동 미사일 발사, GPS 교란 등 각종 도발을 벌였습니다. 네. 최근 천안함 영평도 도발을 주도한 김영철, 목함지뢰 도발을 지휘한 리영길과 박정천 등 도발 주역 3인방을 복귀시키기도 했죠. 아, 그렇네요. 네. 이번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발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도발 행보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네, 북한이 가장 중요시하는 전략자산 뭘까요? 핵 아니겠습니까? 정답입니다. 바로 핵입니다. 결국은 이 7차 핵실험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의식해서 7차 핵실험 강행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핵보유 국가 인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를 겨냥한 지속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감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예측 들어보시죠. 미국을 겨냥해서 화성 18형의 지속적인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한국을 향해서 원점을 확인하기 힘든 회색지대 도발을 그러니까 이번 해안포 도발이 시작이라는 거네요. 오늘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 그 비슷한 해상 포격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대피령이 내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오늘 대피령이 내려진 건
북한 해안포 사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예고한 사격 훈련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2022년 포격 도발 직후엔 우리 측의 사격 훈련 예고가 없었잖아요. 네. 당시 포격이 우리 영토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대피령도 별도로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대응 사격을 했고 그럼 그다음에 우리 군이 또 추가 조치에 나설겠습니까? 네,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면 그 배로 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입장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잖아요. 네. 북한의 도발 행보가 예상되는 만큼 그 도발 수위에 따라 우리도 군사적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NLL 이남으로 포 사격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군도 그에 대응하는 NLL 이북 쪽으로 이제 우리도 포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해안포 공격 그러니까 이제 사격을 하기 전에 최전방 감시초소 GP도 콘크리트로 복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목재 GP를 복원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목재 GP 대신 콘크리트 GP를 설치를 한 게 우리 군의 감시 자산에 포착이 된 겁니다. 군 관계자는 동부와 서부 등 여러 전선에서 이 같은 모습이 식별됐다고 밝혔고요. 북한 측이 GP 10곳 모두 콘크리트로 복원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 측 역시 GP 콘크리트 복원으로 맞대응에 나설진 고려를 하겠지만 당장 시행하고 있진 않다고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권용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의 무기는 우리에게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죠.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탄도미사일 무기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북한산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고 북한은 그 대가를 받아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전락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cently provided Russia with ballistic missile launchers and several ballistic missiles. 이어 실제로 러시아가 최근 2차례 우크라이나 공격에도 이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영향력도 평가 중이라며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On the 30th of December 2023, Russian forces launched at least one of thes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to Ukraine. And on January 2nd, Russia launched multipl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to Ukraine, including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사진과 함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등 탄착 지점을 표시한 설명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커비 조종관은 또 러시아가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을 다시 사용할 것이라며 사거리가 900km에 달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대가로 첨단 무기 기술 등을 받기를 원하며 지난달 군사정찰 위성도 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동맹국들과 공동 대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외교협회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올해 미국의 최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일명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대통령실에 대해 그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그럼 대책도 내놓아라는 여론이 많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특검 법안 통과 8일 만에 그리고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영부인을 챙기는 제2부속실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먼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부터 들어보시죠. 이기종 기자입니다. 오전 9시에 열린 임시국무회의. 어제 정부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됐습니다.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제거와 함께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한 법이라는 강경한 메시지입니다.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라는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이중 과잉 수사로 이어진다며
반헌법적 법안에 대한 거부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제의를 요구한 다른 법안들과 달리 법 통과 8일 만에 신속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특별히 숙고할 일이 없었다고 잘라말했습니다. 특검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총선 전국에서 김건희 특검 이슈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쌍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180여 석이어서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하는 대신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은 대선 공약이었기에 설치하지 않았지만 국민이 원하면 바꾸겠다는 거죠. 사실 지금 수행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제2부속실은 불필요하다고 늘 오래전부터 생각해왔고.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후 줄곧 제2부속실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대통령실이 달라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대통령실이 이같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데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여론도 높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추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이 특검법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론 악화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4당 의원들은 곧장 규탄 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 오만 방자한 거래 제안이라면서요.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는 너무 당연한 결과다. 김건희 여사를 보조할 제2부속실 설치도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의 의원과 당직자 300여 명이 국회 본청 앞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곧바로 규탄대회가 열린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 자기가 주장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버린 겁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토론회까지 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헌법적 한계도 없이 남용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행사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 분립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파괴하는 행위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자 민생을 위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부권 행사는 너무 당연하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이 부속실 설치도 공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인 어떤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당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검토에도 야당은 대통령실의 오만방자한 거래 제안이라고 일축해 특검법 재의결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대전과 대구, 광주 등 전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은 수원을 찾아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인파에 몰리자 난간에 올라가 지지자들을 향해 화답하기도 했는데 경기도를 대한민국 그 자체라고 지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주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 경기도를 찾은 한동훈 위원장은 교통과 안전, 치안,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저의 표를 꼭 받아내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면도 있는데요. 집중해서 좋은 정책 내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선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선 누가 이기는지보다 왜 이겨야 하는지를 잘 설명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경기도 자체가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에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어제 광주 일정에서 경찰의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던 만큼 오늘 현장 경호는 최소화한 채로 진행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내일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다음 주 지역 순회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공정하고 결국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월 총선에서 공천 작업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고려대 정영환 교수로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로도 언급이 됐던 인물입니다. 최근 임명된 민주당의 임혁백 명예교수와 함께 양당의 공관위원장 모두가 고대 교수가 포진을 하게 됐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를 마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 출신 법률가입니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인물로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공관위원장과 함께 협의해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선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꾸려지는 공관위는 3분의 2 이상을 당 외부 인사로 채워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또 법조인 출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는 오는 8일 열리는 회의에서 공관위원장 임명을 의결한 뒤 10일까지 공관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이 범행 전날 김해 봉화마을에서 기이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허공에다 오른손을 쭉 뻗어 찌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범행을 미리 연습하는 듯도 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모 씨가 김해 봉화마을 주변을 서성입니다. 권양숙 여사를 만나러 간 이 대표를 기다리는 걸로 보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긴 김 씨는 갑자기 허공에 대고 찌르는 듯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 대표를 습격할 때와 비슷한 동작입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오른손을 계속 흔들며 손목을 푸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선 김 씨가 범행 전 예행 연습을 했거나 이날 범행을 시도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 김 씨는 붙잡힐 걸 예상한 듯 체포 당시 코트 안주머니에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변명문이라고 말한 이 문건에는 정치와 특정인에 대한 혐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치 자신이 전사인 것처럼 역할을 했다. 경찰은 어젯밤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의 심리 상태와 진술의 진위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1일까지입니다. 경찰은 그전에 김 씨의 신상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원인으로 극단적 증오 정치를 꼽는 시각이 많죠. 그래서인지 여야 모두 증오 정치로 이어질 만한 발언을 하는 후보들에겐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대놓고 비속어를 막 쓰지 않는 한 이게 증오적 표현인지 혐오적 표현인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대립이 어느 때보다 격해지면서 서로를 향한 발언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이런 발언이 결국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를 불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같은 정치 테러를 불러왔다는 분석입니다. 여야가 내년 총선 공천에서부터 불이익을 주는 등 이런 분위기를 다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일찌감치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 등에 대해 검증 단계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보자 막말, 혐오성 발언에 대한 검증 기준이 빠졌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요 기준을 넣어가지고 6개 상황으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친 민주당은 검증이 적격 심사에 이어 논란을 일으킨 후보에 대한 공천 배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막말이고 얼마나 불이익을 줄지 객관적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은 한계입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암컷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당 내부에선 옹호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화제 속에 출범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는 지역을 다니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고요. 오늘 정치톡톡은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빨간 운동화를 선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시무식에서였습니다. 이 신입 당직자가 총선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의미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빨간 운동화를 전달했습니다. 선민후사의 정신으로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 위원장은 신발을 얼굴 가까이 갖다 대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시무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총선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선민! 우사! 선민! 우사! 마지막으로 이기자 세 번 외치겠습니다.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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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언급했습니다. 이 경기도민을 위한 격차 해소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한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남매 3명이 산포라는 경기도의 가상도시에서 살면서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산넘포 물 건너서 서울로 출근하는데요. 이미 출근하기도 전에 녹초가 돼버리죠.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2일 대전신당 신년 인사회에서도 문화, 교통, 치안 격차 해소 정책을 내놓고 이를 실현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드라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만화 작가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보죠. 공관위원회 순정만화 프라우스 작가가 합류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는데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던 만화 프라우스 기억하실까요? 그럼요. 네, 프라우스 작가 원수연 세계 웹툰협회 회장도 공관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원 회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원 15명에는 여성 7명, 청년 3명이 포함됐었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업의 초이스 뮤온 오프의 최하인 대표, 또 문화 컨설팅 기업인 K-아츠 크리에이티브의 유사원 대표도 합류했습니다. 외부 위원들이 22대 새 국회에서 일할 후보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시각으로 자격 심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강 대변인은 공관위 구성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형 공천 심사를 위해서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했고 다양성과 혁신성을 담보하는 노력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를 이끌 위원장에는 지난달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까도 잠깐 전해드렸지만 국민의힘 공관위원장도 또 법조인 출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으로 누가 올까가 여의도에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결국 또 법조인 출신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검사 출신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판사 출신 장동혁 사무총장, 변호사 출신의 김형동 비서실장, 이제 공관위원장까지 법조인 출신인 겁니다. 여의도의 서초동화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앞으로 꾸려질 공관위 구성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저녁 시간 혼자 일하던 60대 여사장 2명이 최근 잇따라 살해됐습니다. 모두 경기도 여성 카페 사장 60대. 혹시나 했는데 경찰의 지문 감식 결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용의자는 공개 수배 중입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상가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경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60대 다방 여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사장은 다방 직원이 발견했는데 당시 소파에 누워있는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3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같이 있는데 남자 손님이 와가지고 술을 한잔 하라 하니까 나는. 일주일 전 지난 30일 경기도 고양의 한 다방에서도 60대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목이 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폭행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얼굴을 자기 동생이라고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사장님도 오래 하셨어요. 참 좋아요. 두 사건 모두 저녁 시간 혼자 일하는 여성을 노렸고 목 졸라 살해한 범행 수법도 비슷합니다. 두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감식 결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50대 이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공개 수배했는데 키 170cm가량의 민머리에 평소 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관계, 지인관계, 직장관계 아니면 이렇게 활동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 같이 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실시간 범인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지고 열흘 만에 이 씨의 생전에 마약 혐의 등을 폭로하겠다던 두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유흥업소 여 실장이 이미 3억 원을 뜯어갔는데 여 실장의 지인인 이선균 씨는 얼굴도 모르는 다른 두 번째 여성이 또 돈을 뜯어간 겁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어린아이를 안고 영장심사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에게 마약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5천만 원을 뜯어낸 여성입니다. 이선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이 여성이 돈을 뜯어낸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 이번 유명인 마약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유흥업소 여 실장이 먼저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한 달 뒤 이번엔 여 실장의 위층에 살던 지인인 한 여성이 이선균 씨에게 접근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 여인은 여 실장에게 건넨 3억 원을 돌려받은 다음 자신에게 2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미 3억 원을 뜯긴 이선균 씨는 여성의 협박에 결국 5천만 원을 더 빼앗겼습니다. 거액을 뜯어내려다 5천만 원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여성은 경찰을 찾아가 여 실장의 마약 관련 자료를 넘겼고 여기서부터 유명인 마약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공갈 혐의로, 여 실장은 마약에 공갈 혐의를 더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최근 출퇴근 시간만 되면 서울 명동 일대는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시가 버스 정류장에 표말을 세운 이후부터 말이죠. 시민들의 불평이 터져나오면서 서울시가 오늘 다급하게 문제의 표말을 치우고 교통대책을 수정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표말을 어떻게 세웠길래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걸까요? 강수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을지로 입구 인근 버스 정류장은 56개의 버스 노선이 지나는 번잡한 곳입니다. 표말을 치운 오늘은 번잡했던 어제와는 달리 보다 한산하고 또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승하차객들의 안전을 우려해 이곳 정류장에 노선별 편말을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이 버스를 잡기 위해 뛰어다니는 상황을 줄이겠다며 도착 순서와 상관없이 노선별로 버스를 정차시키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예상이나 기대와는 달리 버스 정류소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자기한테 배정된 정차 위치에 맞춰 차를 대려는 버스와 도로를 지나는 승용차들이 엉키면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버스에 탄 시민들은 걸어서도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을 걸려 움직여야 했습니다. 번호마다 이제 줄이 생겨버리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만 많이 몰려서 더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혼잡해요. 오합지졸이고 어느 줄이 몇 번 줄인지도 몰라요. 서울시는 어제까지만 해도 새로 세운 편말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광역버스가 많아서 그랬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오늘 부랴부랴 문제의 버스 편말을 일부 철거하고 이 같은 운영 방침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경기도와 버스 노선의 개수 등을 조정도 하기 전에 표지판 설치부터 강행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로 입구역 버스 정류장에서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공무원이 결제도 받지 않고 집행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이렇게는 못하죠. 해당 기관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쉬쉬하면서 덮어버렸고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전라남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의 조그마한 섬에서 항만건설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완도군과 업체는 1년 전 사업비 21억 9천만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고 전라남도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당시 전라남도가 작성한 공문서입니다. 국장 결재도 없이 해당 부서 과장이 정결 처리했습니다. 전라남도 규정에는 10억 원 이상 증액 시 국장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연말이 인사도 있고 그래 바쁘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 하더라고요. 해당 과장은 같은 날 다른 공사도 11억 6천만 원의 사업비 증액을 승인했습니다. 두 건을 합쳐 33억 원이 넘는데 승인을 요청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재라든가 응급 대처할 때 취급하는 사항이지 사업계 변경한 것은 규정을 무시하면서 공사비 증액을 승인한 것을 두고 업체와 결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절차상 오해 소견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한번 응해 주십시오. 찾아뵙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 국장은 윗선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라남도는 공무원 50명이 사무관리비를 횡령해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내부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누가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전라남도는 MBN 취재가 시작되자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일본 강진 닷새째, 골든타임 72시간을 훌쩍 넘겼건만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80대 할머니도 살아서 구조가 됐거든요. 하지만 지진에 이은 산사태 등으로 연락이 끊긴 사람이 222명. 어제 80명 가까이 된다고 전해드렸었는데 그새 더 늘어난 겁니다. 이러다 사망자도 더 느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이 한 차례 휩쓸고 간 후 한 일가족이 짐을 챙겨 대피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발생한 산사태로 집채가 통째로 떠내려갑니다. 강진에 이은 여진으로 집안이 불안정해진 상태에 비까지 오면서 산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22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산사태로 인해 고립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土砂災害などにも十分注意をし、引き続き安全第一での行動をお願いいたします。 현재까지 94명이 숨진 가운데 지진 발생 후 100시간이 흘렀습니다. 생존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시기지만 80대 할머니가 골든타임 이후에 구조됐다는 소식은 한 줄기 희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3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주택을 건설하기로 했지만 정작 대피소에서는 마실 물도 부족할 정도로 구호 물품 전달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은퇴하고 연금 소득으로 살면서 가진 건 집 한 채와 자동차뿐인데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높아 힘들다는 분들 꽤 있었죠. 사실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한 곳뿐입니다. 정부 여당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물려온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리게 될까요?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A씨는 지난달 지역가입자로서 첫 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소득이 있을 땐 개인 부담 2만 6천 원 정도였는데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30만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부동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보험료가 반영된 금액이었습니다. 농어촌에 사는 사람 빼고 도시에 사는 사람은 주택비 벌써 대도시는 많이 올랐는데 이 건보료 폭탄에서 도망갈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앞으로 직장 가입자의 자동차에 추가로 물렸던 건보료가 폐지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의 기본 공제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보료 개선 방안 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오늘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주요 국가 중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고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개선 방안의 혜택은 지역 가입자의 94%인 333만 세대가 받게 됩니다. 한 달 평균 2만 5천 원, 최대 10만 원 수준의 건보료 경감이 기대됩니다.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 보험료는 1982년, 자동차 보험료는 1989년 도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가입자에겐 근로소득만 해당하는 건보료가 지역 가입자에겐 재산과 자동차에도 부과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직장 가입자 역시 은퇴하고 나면 지역 가입자가 되면서 소득은 줄고 건보료만 올라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선 연간 9,831억 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피부양자 혜택을 축소하는 등 재정 건전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인데 저희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충분히 조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건보료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기른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자주 섞인 목소리입니다. 병원비는 특히 더 부담이죠. 정부가 오늘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입원비는 얼마, 검사비는 얼마 등등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진료비 폭탄을 막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죠.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물병원 접수 창구에 놓인 파일에 진료비부터 검진, 입원 등 항목별 비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보호자도 진료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편하다는 반응입니다. 계산할 때 가격 보고 깜짝 놀라는 일도 없고 협상할 일도 없는 것 같고 진료 내용을 미리 가격을 고지를 받아서 미리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오늘부터 수의사가 있는 모든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수의사 2명 이상인 병원에만 적용됐는데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조치를 어기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부 병원의 덤터기 씌우기를 막고 가격 경쟁을 유도해 반려동물 양육 부담도 줄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한 마리당 월 평균 양육비는 약 15만 원, 그중에서 병원비는 40%인 6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동물병원 진료비 비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부가세 면제 조치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양육자들에게 알 권리를 좀 더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비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25.4%로 약 600만 가구, 1,200만 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갈수록 늘면서 진료비 부담 완화 기조는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태영건설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태영그룹과 오너일가의 꼼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최후 통첩을 보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까지 나서서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태영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윤석민 회장의 돈을 태영건설이 아닌 SBS 대주주인 TY홀딩스에 넣었습니다. MBN이 단독 입수한 윤세영 창업회장의 절박한 목소리와는 사뭇 다른 태도라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지난 3일 비공개로 진행된 채권단 설명회에서 울먹이듯 떨리는 목소리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위기 역시 여러분이 믿고 도와주신다면 그 어려운 날에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협력업체나 분양계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함도 내비쳤습니다.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힐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박한 호소와 달리 실제 행동은 달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우선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49억 원 가운데 태영 건설에 지원한 돈은 659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매각 자금 중 890억 원은 SBS 대주주인 TY홀딩스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됐고 경영부실 책임이 큰 윤석민 태영 회장의 지분 매각 대금 416억 원도 오늘 TY홀딩스로 들어갔습니다. 워크아웃 신청 시 약속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시작 직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려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강도 압박에도 태영 측이 추가 자구안을 내놓지 않자 산업은행은 이틀 만에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채권자를 다시 불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채권단은 처음 약속대로 누락된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 원이 즉시 태영건설에 지원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세영 창업회장의 딸 윤재현 씨의 지분 매각 대금 513억 원도 사재 출연 형식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태영은 윤 씨가 경영 책임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영은 1,549억 원 모두 태영건설에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창의적인 방법이라며 경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계속 무성의하게 나오면 워크아웃으로 못 갈 수 있다고 말해 다음 주 11일 회의에서 워스트 케이스, 즉 최악의 법정 관리 행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인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을 여러 장 만든 것도 모자라 그 여성을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비하하고 또 몰카까지 찍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게 법 개정 이전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네요.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남성 A씨는 전문가에게 사진 합성을 의뢰했습니다. 여러 지인 여성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7개월간 17차례나 합성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합성을 의뢰할 때 여성을 두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A씨가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고 이를 주운 사람이 합성 사진을 발견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중 휴대전화에서는 A씨가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불법 촬영 사진들도 발견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기소될 당시 법으로는 합성 사진이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합성 사진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은 N번방 사건이 불거진 뒤 2020년에야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진 합성이라던가 이제 사진 변조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변종되는 다양한 방식의 이제 이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불법 촬영도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때 주인인 A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합성 의뢰 당시에 성적 비하 발언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정부가 주중에 시간을 내기 힘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자정 가까이에 문을 닫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진료하는 의사는 한 명뿐이고 이조차도 없는 지역이 더 많다는 걸 아십니까? 이러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윤현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일 밤 11시까지, 주말에는 저녁 7시까지 운영하는 서울의 한 달빛 어린이병원입니다. 아픈 아이의 손을 잡고 온 부모들로 병원 대기실은 북새통입니다.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까 야간에 올 수밖에 없어요. 주말에는 너무 대기가 너무 길어서 최대한 평일 저녁이라도 오려고. 의사들 역시 몸이 10개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야간에 의사 선생님이 한 명이 진료하고 계시는데 종종 이제 대기 환자가 많아서 제가 또 집에서 나와서 같이 진료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8시 20분인데요. 바로 진료를 접수해도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합니다. 지난 2014년 9월 정부 사업으로 첫 도입된 달빛 어린이병원은 갑자기 아이들이 아플 때 응급실을 대신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66곳의 달빛 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강원과 울산, 경북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100곳까지 늘리겠다며 올해 예산 47억 원을 편성했지만 현장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낮은 의료 수가와 위험도가 높은 만큼 소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간 진료를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의사도 뽑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직원도 안 뽑혀요. 전반적인 인프라가 다 망가졌는데 뭘. 이 때문에 무작정 야간 진료를 늘리는 것보다는 낮에도 병원을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자녀가 아프면 최대 120일까지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는 바바 제도를 도입하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주에 있는 전용 훈련장을 떠난 각급 축구대표팀이 최소 내년 5월까지 경기에 앞서 훈련할 곳을 찾아야 하는 떠돌이 신세가 됐습니다. 새 훈련장 착공식은 2년 전에 열렸지만 여전히 공사가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최영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와 두 번의 원정 16강을 만든 축구대표팀 전용 훈련장, 파주 NFC의 문이 닫혔습니다. 기부 체납 조건으로 지난 22년간 파주 NFC를 무상 사용했던 축구협회가 파주시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천안에 건립 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올해 집중적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축구협회는 새 훈련장을 언급하며 파주 NFC 시대를 마무리했지만 문제는 5년 전 부지 선정 이후 2년 전 착공식을 한 천안 NFC 공사 속도입니다. 착공식 이후 1년 9개월 만에 뒤에 보시는 것처럼 건설 장비들이 들어왔습니다. 선수들이 사용할 축구장의 기초를 다지는 공사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축구협회는 경사면과 대형 안반층이 발견돼 계획이 바뀌고 자재비도 올라 늦어졌다며 다음 주 본격적인 건물 공사에 들어가는 등 내년 5월 공사를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전까지 파주 NFC를 단기 임대하거나 다른 훈련장을 쓰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각급 대표팀이 올해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성인 대표팀은 월드컵 2차와 최종 예선, 23세 대표팀은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전을 앞두고 매번 숙소와 훈련장을 구해야 합니다. 내년 5월로 예정된 준공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훈련에만 집중해야 할 태극전사들의 떠돌이 생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은 온통 뿌연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서울 종로구의 모습인데요.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 때문에 도심 속 건물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내일은 이 먼지가 모두 밀려나면서 대기질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보이겠고요. 월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서해안으로는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텐데요. 춘천이 영하 5도, 서울 영하 3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 전주가 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4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